세상 사람들은 흔히 장수를 축복이라 말합니다. 하늘이 내린 복이자 은혜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 90년이라는 긴 세월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 국민이 당신을 황제라 부르며 추앙하는 영광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렸을 때 등 뒤에 남은 것은 끝없는 공허뿐입니다. 생사를 함께했던 친구들, 선의의 경쟁자들, 빗발치는 포탄 속을 뒹굴며 함께 웃음을 팔았던 그 모든 동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음과의 경주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끝내 찾아온 거대한 고독 앞에서는 홀로 남겨진 패배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코미디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로 얼룩진 지난 한 세기의 한국 현대사를 홀로 살아남아 증언해야 했던 유일한 생존자, 전설 구봉서가 써내려가는 비장한 기록입니다. 1926년 평양.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였지만 평양은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구봉서는 그곳에서 의료상을 크게 운영하던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일상이었던 그 시절, 그의 집은 남부러울 것 없는 풍요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거나 가업을 이어받아 번듯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린 구봉서는 책을 많이 읽고 교회에 나가 찬송가를 부르며 당시로서는 귀한 악기였던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감수성 예민한 소년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보여준 넉살 좋은 바보 연기나 슬랩스틱 코미디를 떠올린다면 그의 어린 시절은 의외로 정적이고 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인텔리 계층으로 자라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가 가진 끼, 그 주체할 수 없는 예술적 본능은 그를 얌전한 사업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한반도에 빛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혼란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19살 청년 구봉서의 인생을 소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대중문화의 중심은 악극단이었습니다. 노래와 연기, 춤과 코미디가 어우러진 악극은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귀하던 시절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오락거리였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우연히 찾아간 태평양 가극단.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풍겨오는 짙은 분 냄새, 배우들의 땀 냄새, 그리고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의 열기. 그 모든 것이 얌전한 도련님이었던 구봉서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배우가 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룰 줄 알았던 아코디언이 문제였습니다. 악단의 악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악기를 메고 무대 한 구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대라는 곳은 한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마력이 있는 곳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관객들의 표정을 지켜보던 구봉서는 사람들이 배우의 몸짓 하나, 대사 한마디 울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길래 사람의 마음을 저토록 쥐락펴락하는가. 그 호기심은 곧 동경으로 바뀌었고 우연한 기회에 대타로 무대에 서게 되면서 그의 인생 항로는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집안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당시 딴따라라고 하면 상놈 중에 상놈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평양에 유지였던 아버지가 알면 다리를 분질러 놓을 일이었습니다. 구봉서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딱 사흘만 하겠습니다. 친구가 사정해서 거절할 수가 없으니 딱 사흘만 도와주고 그만두겠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70년이라는 긴 세월로 이어졌습니다. 훗날 구봉선은 웃으며 회고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구봉선은 없었겠지. 효자가 못 되어서 죄송하지만 덕분에 국민들은 웃었으니 쌤쌤 아닌가. 태평양 가극단 시절 그는 아직 우리가 아는 배삼룡의 콤비나 막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꽤 잘생긴 얼굴을 가진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다재다능한 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찰력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얼굴을 일그러뜨려 바보 흉내를 낼 때 사람들이 더 크게 웃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멋있는 척할 때는 박수를 받았지만 망가질 때는 폭소를 받았습니다. 박수는 존경의 의미일 수 있지만 폭소는 사랑과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멀쩡한 허우대를 가진 청년이 무대 위에서 엉덩방아를 찍고 혀 짧은 소리를 내며 관객을 향해 윙크를 날릴 때 해방 공간의 혼란과 가난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창기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가 잘려나가고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평양 출신인 그와 그의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된 서울 생활,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린 몰락한 부르주아의 아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무대에서 배운 재주와 건강한 몸뚱이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코미디언으로서 대성할 수 있었던 밑바닥에는 이 상실의 경험이 깔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본 경험, 부유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은 그가 훗날 서민들의 애환을 연기할 때 깊은 페이소스 비아에를 담아내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의 서울은 그야말로 카오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 싸우고 하루가 멀다고 암살과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구봉선은 악극단 무대에 올라 사람들을 웃겨야 했습니다. 관객석에는 살기등등한 청년 단원들이 앉아있기도 했고 당장 내일 밥거리가 없는 피난민들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웃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말실수 하나 잘못하면 무대 뒤로 끌려가 메타작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구봉선은 이때 눈치라는 생존 기술을 터득합니다. 관객의 공기를 읽고 선을 넘을 듯 말 듯 줄타기를 하며 긴장을 이완시키는 기술. 이것은 훗날 그가 1960, 70년대 서슬퍼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검열의 칼날을 피해가며 정치 풍자 코미디를 할 수 있었던 내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자 서울은 순식간에 함락되었습니다. 많은 예술인이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갇혔습니다. 구봉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서 숨죽여 지내야 했던 공포의 시간들. 그는 잡히면 북으로 끌려가 선전도구로 이용되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료문인과 예술인들이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는 다락방에 숨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창밖으로 들려오는 포성 소리를 들으며 생과 사의 갈림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웃음을 주던 광대가 웃음을 잃어버린 채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 모순된 시간은 그에게 평화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행히 9점 2008 서울 수복과 함께 그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총을 들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전쟁에 기여할 것인가? 그는 군예대 군 연해대에 지원했습니다. 육군도 아니었고 해병대였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가장 훈련이 고되고 가장 위험한 전장에 투입된다는 해병대, 정훈공보실 소속의 연해대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군 복무를 대신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공연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조명도 음향시설도 없는 최저방 고지, 흙구덩이 파놓은 참호 속이나 포탄 자국이 선명한 들판이 그의 무대였습니다. 관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질린 앳된 얼굴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던 전우가 오늘 아침 시체가 되어 실려 나가는 것을 본 병사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영혼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구봉선은 그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화려한 의상 대신 낡은 군복을 입고 얼굴에는 분칠 대신 위장 크림이나 흙검정을 칠하고 말입니다. 그는 거기서 넘어지고 구르고 바보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다가 똥을 밟았는데 말입니다. 같은 유치한 농담에도 병사들은 배를 잡고 자지러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포성보다 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죽음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웃음만이 존재했습니다. 구봉선은 무대 위에서 병사들이 흘리는 눈물 섞인 웃음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직업이 가진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짓이 쓸모없는 짓이 아니구나. 내가 이들을 10분이라도 살게 하고 있구나. 그것은 그에게 일종의 소명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코미디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는 영혼의 의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위문 공연을 위해 이동하던 중 부대가 흩어지면서 산속에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어디가 아군 진영이고 어디가 적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며칠을 굶으며 산을 헤맸습니다. 인기척이 들려 숨을 죽이고 있으면 인민군 패잔병들이 지나갔고 멀리서 총성이 들리면 바들바들 떨며 낙엽던 속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립감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죽어 산짐승의 먹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평생 남을 웃기며 살겠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 절박했던 기도는 아마도 훗날 그가 평생 고원을 후원하고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아군을 만나 목숨을 건진 그는 살아서 다시 무대에 섰을 때 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그의 코미디에는 삶에 대한 끈질긴 긍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포연이 거치고 난 1953년 휴전이 선포되었지만 대한민국은 거대한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도로는 끊겼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찢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절망의 땅 위에서 대중문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람들을 극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환각제, 혹은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안식처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구봉서에게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는 기회의 시간이자 동시에 그의 몸을 깎아먹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즉흥 연기로 다져진 그의 순발력은 이제 막 태동하던 한국 영화계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충무로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 코미디언의 위상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코미디언들이 주로 TV 예능이나 공개 코미디 무대에서 활동한다면 당시의 인류 코미디언들은 당대 최고의 영화 배우였습니다. 구봉서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희극인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뚝심 있게 생긴 얼굴, 짙은 눈썹, 훤칠한 키. 양복을 입혀놓으면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라 해도 믿을 법한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멀쩡하게 생긴 신사가 입을 여는 순간 관객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점잖은 척하다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망가지고 똑똑한 척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의 영예는 반전의 미학을 보여주었습니다. 못생긴 사람이 못생긴 짓을 해서 웃기는 것은 1차원적인 웃음이지만 잘생긴 사람이 망가질 때 오는 카타르시스는 그 파괴력이 훨씬 컸습니다. 그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1958년 개봉한 영화 오부자는 구봉서라는 이름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희갑이 아버지로 나오고 구봉서가 막내 아들로 출연한 이 영화는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가 보여준 재치 넘치는 막내 영희 덕분에 그는 막둥이라는 평생의 별명을 얻게 됩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천진난만한 소년의 눈빛을 연기할 수 있었던 그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대중들에게 잃어버린 순수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전쟁 전 평화로웠던 시절의 막내 동생을 떠올렸고 그 친근함은 그를 국민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 속의 화려한 웃음 뒤에는 참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9, 60년대 한국 영화계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겹치기 출연은 기본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배우는 하루에 서너 편의 영화를 동시에 찍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사극 분장을 하고 왕이 되었다가 점심에는 현대물 촬영장에 가서 거지가 되어야 했고 밤에는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구봉서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1년 365일 중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촬영장을 오갔습니다. 대본은 촬영 당일 현장에서 쪽지로 전달되기 일쑤였고 배우들은 그 자리에서 대사를 외워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낸 원동력은 가난에 대한 공포와 자신을 찾아주는 관객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특히 코미디 영화는 액션 영화 못지않게 위험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턴트맨이나 안전장치라는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웃기기 위해서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했고 구르고 맞아야 했습니다. 구봉서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끔찍한 사고도 바로 이 영화 촬영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액션 코미디 영화를 촬영하던 날이었습니다. 대본에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리얼함을 원했고 구봉서 역시 대역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10m가 넘는 다리 위, 아래에는 얇은 매트리스 몇 장이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큐 사인과 함께 그는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착지 지점이 잘못되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맨 땅에 가까운 충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척추가 내려앉고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이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걸을 수 있으면 기적이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배우에게 하반신 마비 위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고, 계약된 영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재활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뼈가 붓기도 전에 진통제를 한 주먹씩 삼키며 촬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시 걷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 했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도끼였습니다. 복귀 후 첫 촬영 날,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감독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겠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좀 저는 역할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더 웃길 텐데. 그날 이후 구봉서는 평생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끊어진 뼈마디가 쑤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불이 들어오면 그는 언제 아팠냐는 듯 날아다녔습니다. 관객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그 순간,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보여준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며 즐거워했지만 그 몸짓 하나하나가 사실은 목숨을 건 투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웃음이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감싸 대중에게 선물한 진정한 프로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시대의 흐름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텔레비전의 보급이 시작된 것입니다. 안방극장 시대의 개막은 영화 배우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스크린 스타들은 조그만 상잔에 들어가서 연기하는 것은 격이 떨어진다며 TV 출연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구봉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딘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극장 갈 돈이 없어 집에서 TV를 보는 서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대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1969년 8월 ABC 텔레비전 개국과 함께 전설적인 프로그램이 탄생합니다. 바로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후 1985년까지 장장 16년 동안 방송되며 대한민국 코미디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 한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합, 일명 트로이카가 완성됩니다.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이 세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조합이 완벽했던 이유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절묘한 역할 분담에 있었습니다. 서영춘은 속도의 미학이었습니다. 숨 쉴 틈 없이 쏟아내는 속사포 대사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유연한 신체는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는 무대 위를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동동적인 광대였습니다. 반면 배삼룡은 모자람의 미학이었습니다. 어눌한 말투,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그 유명한 비실이 춤. 그는 누가 봐도 바보 같고 만만해 보이는 캐릭터로 대중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당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우월감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 불가능한 두 천재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사령관이 바로 구봉서였습니다. 그는 주로 점잖은 사장님, 깐깐한 주인집 아저씨, 혹은 똑똑한 척하는 형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영춘이 사고를 치고 배삼룡이 일을 망쳐놓으면 구봉서가 등장해 호통을 치고 수습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역시 휘말려 봉변을 당하는 결말. 이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코미디의 정석이었습니다. 구봉서는 자신이 웃기기보다는 남을 웃기게 만드는 깔아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배삼룡이 돋보일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춰 면박을 주었고 서영춘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그는 득점왕은 아니었지만 경기를 조율하는 천재 미드필더였습니다.
세 사람의 호흡은 대본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녹화가 시작되면 대본에 없는 애드리브가 난무했습니다. 구봉서가 툭 던지면 배삼룡이 척 하고 받고, 서영춘이 치고 들어오면 구봉서가 다시 받아쳤습니다. PD와 작가들은 그들의 입만 쳐다보며 조마조마했지만 결과물은 언제나 대본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눈빛만 봐도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언제 넘어져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전우애였습니다. 전쟁터 같은 촬영 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세월이 만들어낸 텔레파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탄생한 유행어들은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합자 동방삭으로 이어지는 긴 이름 개그였습니다. 이 콩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5대 독자 아들을 얻은 부모가 아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세상에서 좋다는 긴 이름은 다 갖다 붙여 지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 긴 이름을 부르느라 구조할 시간을 놓쳐 아이가 위험해진다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개그의 이면에는 당시의 비극적인 사회상이 깔려 있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입니다. 홍역이나 폐렴으로 아이를 잃는 집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식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구봉서는 그 부모들의 간절하고도 맹목적인 소망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김수한무를 외우며 사람들은 박장대소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내 자식은 제발 저렇게라도 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서민들의 한켠 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봉서는 늘 강조했습니다. 코미디는 풍자다. 그리고 그 풍자의 밑바닥에는 항상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한다. 그는 단순히 웃긴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코미디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앞장섰습니다. 당시 연예인들은 방송사의 전속 계약에 묶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연료는 쥐꼬리만 했고 밤샘 촬영에도 식대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이 배를 골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구봉서는 방송사 간부들을 찾아가 책상을 내리치며 싸웠습니다. 애들 밥은 먹이고 일 시켜야 할 거 아니냐. 그의 호통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1세대 선배로서 후배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연료를 쪼개 가난한 후배들의 월세를 내주기도 했고 결혼하는 후배에게 남몰래 냉장고를 사보내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깍쟁이 역할을 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큰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인기가 치솟을수록 그를 둘러싼 유혹과 시기, 그리고 정치권의 압력도 거세졌습니다. 1970년대는 군사정권의 서슬이 펄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권력자를 풍자하거나 사회 비판적인 개그를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대본 검열은 일상이었고 방송국에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상주하며 녹화 현장을 감시했습니다. 구봉서는 그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묘한 줄타기를 하며 할 말은 하는 배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회에 초청되어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경호원들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까봐 벌벌 떠는 그 자리에서 구봉서는 특유의 능청스러움으로 대통령을 우겼습니다. 그리고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각하, 저희는 웃기면서 먹고 살지만 각하는 안 웃기면서도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지만 대통령은 파한대소했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던 진짜 광대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성역이 없어야 하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 함께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코미디의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1970년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봉서와 트로이카의 전성기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주 TV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고 그들의 몸짓 하나에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운명의 시계추는 서서히 비극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별, 그리고 들이닥친 시련.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황금기는 끝나가고 있었고 다가올 1980년대는 그에게 견디기 힘든 상실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끝자락,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엄혹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최전선에 서 있던 코미디계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구봉서, 배삼룡, 성춘 트로이카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요인,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방식에 의해서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방송계는 이른바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양대 산맥이었던 MBC와 TBC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코미디언들을 서로 빼앗아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 바로 배삼룡이 있었습니다. 비실이 배삼룡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출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방송사 광고 수익이 몇 배가 차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TBC로 이적을 감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납치설까지 나돌 정도로 방송사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구봉서는 이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배삼룡에게 돈도 좋지만 의리를 지키자,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며 만류했지만 이미 상황은 코미디언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거대 자본과 방송사의 알력 다툼 사이에서 광대들은 그저 힘없는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과열된 경쟁은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사회 정화라는 명분 아래 대중문화를 검열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삼룡의 바보 연기를 국민 정서를 저해하고 저질스럽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당대 최고의 스타가 사회 악으로 낙인 찍혀 방송에서 퇴출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봉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단짝이자 자신의 코미디를 완성해주던 파트너가 강제로 무대에서 끌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구봉서의 코미디는 상대적으로 지적이고 풍자적이었기에 칼날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의 한쪽 날개는 꺾여버린 셈이었습니다. 배삼룡이 없는 무대, 비실이가 없는 웃으면 보기 와요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았습니다. 구봉서는 홀로 고군분투하며 무대를 지켰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쓸쓸해 보였습니다. 파트너를 잃은 슬픔, 그리고 언제 자신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1980년대의 시작은 그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1980년 12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면서 코미디의 문법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TV 시절에는 배우의 표정과 대사, 연기력이 중요했지만 총천연색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분장과 자극적인 몸 개그, 그리고 빠른 템포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눈은 높아졌고
젊은 감각을 앞세운 신진 코미디언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주일이라는 괴물 같은 신인이 등장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방송가를 평정했고, 심영래 같은 젊은 피들이 새로운 슬랩스틱으로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구봉서와 1세대 코미디언들은 여전히 선생님 대우를 받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들은 점점 올드한 존재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교체의 파도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봉서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인기의 하락이나 시대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이름의 이별이었습니다. 트로이카의 막내이자 무대 위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쳤던 천재, 서영춘. 구봉서에게 서영춘은 친동생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영춘은 무대 위에서는 날아다녔지만 무대 아래서는 누구보다 여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대중을 웃겨야 한다는 강박과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습니다. 녹화가 끝나면 어김없이 포장마차로 달려가 소주잔을 기울였고, 그 술은 결국 그의 간을 갉아먹었습니다. 구봉선 서영춘에게 영춘아, 술 좀 줄여라. 그러다 큰일 난다고 수없이 잔소리를 했지만 서영춘은 형님, 맨정신으로는 이 짓 못 해먹겠습니다 라며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1908 16년 가을,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영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쓰러진 것입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서영춘을 보며 구봉선은 가슴을 쳤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뭘 했어. 제발 몸 좀 아끼라니까. 호통을 쳤지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춘은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구봉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나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 안 잊어버렸을까? 그 질문에 구봉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1980년 11월 1일, 서영춘은 향년 5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계가 슬픔에 잠긴 그날은 공교롭게도 구봉서의 60번째 생일, 즉 황합잔치 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당시 환갑은 장수를 축하하는 인생의 가장 큰 잔치였습니다. 후배들과 방송계 인사들은 구봉서의 환갑을 성대하게 치러주기 위해 호텔 연회장을 빌리고 초대장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하루 앞두고 가장 아끼던 동생의 부고가 날아든 것입니다. 구봉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동생은 관 속에 들어갔는데 형은 잔치상을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 그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초청된 손님들과 준비된 행사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환갑잔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케이크와 음식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앉아 있었고, 마이크를 잡은 구봉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동생 영춘이가 어제 갔습니다. 이놈이 형 환갑상 받지 말라고 회방을 놓고 갔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했습니다. 영춘아, 이 나쁜 놈아, 형 놔두고 먼저 가니까 시원하냐. 잔치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봉서의 눈물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넘어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에 대한 애도였습니다. 서영춘의 죽음은 구봉서에게 신체 절단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트로이카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삼각형은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가 던지는 개그를 찰떡같이 받아주던 서영춘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방송 녹화 도중 무의식적으로 옆을 보며 야, 영춘아, 네가 이럴 때 라고 말을 걸다가 텅 빈 공간을 보고 멈칫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배삼룡은 방송 정지로 떠났고 서영춘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구봉서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서영춘을 떠나보낸 후 구봉서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고 같은 프로그램에서 MC를 보거나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이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대기실에서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늙어가는 광대의 고독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만 남는 것이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는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방송 환경은 더욱 급변했습니다. 시트콤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도입되었고 토크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통 콩트 코미디, 즉 구봉서가 평생을 바쳐온 그 장르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그와 함께 코너를 짜는 것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거목이시라 저희가 감히 라는 말로 정중히 거절당할 때마다 구봉서는 자신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소외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무대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이 광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배삼룡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에서 퇴출당한 후 사업 실패와 사기로 재산을 모두 날리고 미국을 떠돌며 고생하던 배삼룡이 귀국했을 때 그를 다시 맞아준 것은 구봉서였습니다. 배삼룡은 늙고 병든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했던 비실이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구봉서는 그런 친구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방송사 국장들을 찾아가 삼룡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대로 죽게 놔둘 순 없지 않느냐며 읍소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친구를 위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구봉서의 노력 덕분에 배삼룡은 간간히 방송에 얼굴을 비출 수 있었고 악극 무대에 다시 서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무대에 함께 섰을 때 객석에 앉은 중장년층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구봉서가 짐짓 엄한 표정으로 야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라고 호통을 치자 배삼룡이 특유의 비실거리는 몸짓으로 형님 나 배고파 밥 줘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극장은 눈물과 웃음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에 대한 헌정이자 치유의 구판이었습니다. 구봉서는 그 무대에서 친구 배삼룡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직 안 죽었다. 우리 아직 살아있다. 두 노장은 서로의 천을 통해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회의 기쁨도 잠시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병마는 배삼룡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흡인성 폐렴. 그것은 배삼룡을 긴 투병 생활로 몰아넣었습니다. 구봉서의 시계는 이제 병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쓰고 누워있는 친구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배삼룡의 귀에 대고 그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삼룡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나랑 냉면 먹으러 가야지. 평양냉면 좋아하잖아. 반응 없는 친구를 보며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시기 구봉서 내면은 신앙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 앞에서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 친구의 쾌유를 빌었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고아원과 불우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번 돈도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갈 땐 다 놓고 가야 한다. 그는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삶을 정리하고 비우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90년대가 흘러갔습니다. 김희갑, 곽규석, 이기동, 남철, 남성남. 그의 전화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씩 붉은 줄로 지워져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는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던 후배들도 이제는 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구봉서는 대한민국 연예계의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최고 어른이 되었지만 그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은 그를 더욱 고시켰습니다. 젊은 PD들은 그를 어려워했고 작가들은 그를 위한 대본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세상 더 이상 그의 웃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봉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삼룡이, 영춘이랑 셋이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어. 소주 한 잔 걸치고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낄낄거리고 싶어. 그게 제일 그리워. 소박하다 못해 처연한 그 소원은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자 구봉서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젊은 시절 영화 촬영 도중 다쳤던 허리가 다시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고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철 같던 그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문안 온 후배들에게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죽으면 육개장 싱겁게 하지 말라고 꼭 전해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죽음조차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는 천상 코미디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병상에 누워있는 배삼룡이었습니다. 배삼룡의 투병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세상은 한때의 영웅을 잊었고 가족들조차 지쳐갔지만 구봉서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선 행사에 참석해 모금을 독려했고 후배들에게 삼룡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 녀석이 눈을 감을 때 적어도 외롭지는 않게 해줘야 한다. 그게 형인 내가 할 마지막 의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0년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춥던 그해 겨울, 구봉서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그리고 그 이별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형제를 앗아감으로써 그를 완벽한 고독 속에 가두게 될 것임을. 2010년 2월 23일 새벽,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또 다른 전설, 비실이 배삼룡이 긴 투병 끝에
향년 84세를 일기로 눈을 감은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그 소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 휠체어에 의지한 차에 들어서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구봉서였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그는 부축을 받으며 친구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생을 함께 웃고 떠들었던 단짝의 웃는 얼굴을 마주한 순간 구봉서는 90에 가까운 나이를 잊은 채 아이처럼 우열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더니 형님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디 있어. 이 나쁜 놈아, 이제 나는 누구랑 얘기하냐. 나만 두고 가면 심심해서 어떡하라고. 그 절규는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부가, 아니 자신의 인생 절반이 뜯겨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서영춘이 떠났을 때는 그래도 배삼룡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라도 건강하자며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삼룡의 죽음은 구봉서에게 완벽한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빈소를 지키는 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전화 걸 곳이 없어. 수첩을 펴도 전화할 사람이 없어. 다 갔어. 다 가버렸어. 그가 느낀 그 절대적인 고독의 무게를 감히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배삼룡을 떠나보낸 후 구봉서의 일상은 무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웃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개그맨들이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도 그의 눈에는 그저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코미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웃음의 성곽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거나 후배들이 인사를 오면 그는 애써 웃으며 방해주었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의 정막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전설이라 부르며 존경했지만 전설이란 박물관 진열장 속에 있을 때나 빛나는 법, 살아있는 전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은 차갑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구봉서는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됩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에 더욱 의지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저만 남겨두셨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 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쩌면 그는 살아남은 자로서 해야 할 마지막 소명이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웃음의 본질을 잃어버려가는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고 코미디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치유제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강연을 가거나 인터뷰에 응할 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즘 코미디는 너무 빨라. 그리고 너무 독해.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해서 웃기는 건 코미디가 아니야. 그건 폭력이지. 진짜 코미디는 따뜻해야 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넘어진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웃는 건 광대가 할 짓이 아니야. 이 철학은 평생을 바보 연기를 했던 배삼룡을 곁에서 지켜보며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배삼룡이 바보짓을 해서 웃음을 줄 수 있었던 건 관객들이 그를 비웃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자람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위로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봉서는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페이소스 비하해가 없는 웃음은 가짜다. 눈물이 섞이지 않은 웃음은 금방 휘발된다. 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 예능은 리얼 버라이어티와 오디션 프로그램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의 기술과 자막의 힘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시대였습니다. 콩트 코미디,
즉 배우의 연기력으로 승부하는 정통 코미디는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구봉서는 이러한 흐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코미디언은 배우다, 연기를 못하면 코미디언이 아니다 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장난이나 개인기로 웃기는 것은 수명이 짧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고 그는 점점 잊혀진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구봉서는 그저 옛날에 유명했던 할아버지 혹은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 정도로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잊히는 것을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꽃이 피면 지는 게 당연하지. 안 지려고 발버둥 치면 추해져. 나는 충분히 피었고 이제 조용히 지는 일만 남았어. 그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트로피와 상패, 대본들을 정리하며 주변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남몰래 해왔던 선행들도 하나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7년간 후원해온 고원 아이들이 장성해서 사회인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그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며 내 자식들보다 너희가 낫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웃음을 파는 광대로 살았지만 결국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쇠락은 피할 수 없는 노년의 과제였습니다. 젊은 시절 영화 촬영장에서 다친 허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지자 활동 방향은 집병원, 교회로 좁혀졌습니다. 2013년 그는 다시 한번 낙상 사고를 당해 고관절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닥친 큰 수술이었습니다. 의료진조차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또다시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가 간호사에게 던진 첫 마디는 아이고, 나 때문에 병원비 많이 나와서 병원장만 좋겠네 라는 농담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의료진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뼛속까지 희극인, 죽는 순간까지 남을 웃겨야 직성이 풀리는 천상광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기억의 감퇴였습니다. 총명했던 그의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하나둘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금방 했던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조차 코미디로 승화시켰습니다. 내가 요즘 머리가 좋아져서 나쁜 기억은 다 지우고 좋은 것만 남기는 중이야. 그래서 빚진 건 다 잊어버렸어. 그는 자신의 노화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하던 날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오른 구봉서는 수상소감 대신 짧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오래 살았나 봅니다. 먼저 간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관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히 상을 축하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켜준 이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구봉서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조명 대신 흙먼지 날리던 최전방의 무대가 그리고 그 척박한 무대 위에서 함께 땀 흘리며 뒹굴던 서영춘과 배삼룡의 젊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훈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트로이카 셋이서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 청춘이었습니다. 구봉서는 사진 속의 배삼룡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삼룡아, 거긴 어때? 살만해. 나는 여기가 좀 지겹다. 몸도 말을 안 듣고 재미있는 일도 없어. 너희들이 없으니까 세상이 참 싱겁다. 방 안에는 대답 대신 괴종시계 소리만 틱탁거리며 흘렀습니다. 그 무렵 그는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다큐멘터리 촬영에 응했습니다. 제작진이 선생님에게 코미디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코미디는 밥이야. 밥. 화려한 반찬은 아니지만 없으면 못 사는 밥.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슬픈 사람 위로해주는 따뜻한 밥 한 공기. 나는 평생 그 밥을 짓는 사람으로 살았어. 가끔은 태우기도 하고 가끔은 질게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지은 밥 먹고 힘내서 사는 거 보면 그게 제일 좋았어. 이 소박하고도 위대한 정의는 그의 90년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서민들의 배고픔과 슬픔을 채워주는 밥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2015년으로 접어들면서 구봉서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병원 냄새가 싫어. 내 집에서 내 냄새 맡으며 가고 싶어. 그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변해가는 계절을 바라본 것을 좋아했습니다. 봄에는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돋는 것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고 겨울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반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후배 코미디언 유재석과 이경규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예능을 이끌고 있는 두 거목이었지만 구봉서 앞에서는 그저 철없는 막내들일 뿐이었습니다. 구봉서는 앙상한 손으로 후배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석아, 경규야,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나 없어도 우리 국민들 많이 웃게 해줘라. 사는 게 참 팍팍하지 않냐. 웃음이라도 있어야 살지. 너희들이 그 일을 해줘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1세대 황제가 차세대 황제들에게 건네는 왕관의 이양식이자 엄중한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후배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구봉서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코미디언이 눈물 보이면 안 돼. 우리는 슬픈 일이 있어도 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팔자야. 그게 광대야. 그날 밤 구봉서는 꿈을 꾼 듯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20대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코디언을 메고 무대에 오르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에는 배삼룡이 바보 분장을 하고 춤을 추고 있었고 서영춘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이, 구서방,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었어? 그들이 손짓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구봉서는 아픈 다리도 잊은 채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조명은 눈부셨고 웃음소리는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깨고 싶지 않은 너무나 생생하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 꿈속의 무대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장례식은 검소하게 치러라. 그리고 슬픈 노래 틀지 마라. 나는 평생 남을 웃긴 사람인데 간 마당에 울리면 쓰나. 신나는 노래 틀고 와준 사람들한테 국밥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해서 보내라. 죽음조차 축제처럼 만들고 싶었던 그의 마지막 연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한 광대의 마지막 퇴근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시계바늘은 2016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느리지만 묵직하게 뛰고 있었고 의식은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만 그의 영혼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중 나올 그날을, 그리고 그 길고 길었던 침묵과 고독의 터널을 빠져나와 영원한 웃음의 나라로 들어갈 그 순간을 말입니다. 2016년 8월, 한반도는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라 기록된 그 해 여름, 대한민국은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그 무더운 날들은 마치 한 시대를 불태웠던 거인의 마지막 열정이 대지로 흩어지는 듯한 기이한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강남 성모병원,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감도는 병실 안에서 구봉선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국의 야외 무대를 누비며 마셨던 흙먼지와 영화 촬영장에서 들이켰던 매캐한 화약 연기가 늙은 광대의 폐 속에 앙금처럼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숱한 위기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생명의 끈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은 혼미했지만 그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이 아니라 긴 연극을 끝내고 분장실 의자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는 배우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 속에서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치고 먼저 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저편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8월 27일 새벽 1시 59분.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 구봉선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90세. 대한민국 코미디의 역사를 쓴 거목이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부고가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뉴스 속보가 타전되었고 신문들은 일제히 코미디 황제, 영면하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어떤 시대적 종말에 대한 허탈함이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유일하게 웃으시던 시간이 선생님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선생님의 코미디를 보는 게 삶의 낙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나요? 세대를 초월한 애도였습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그는 청춘의 아이콘이었고 2030세대에게는 교과서에서 보던 전설적 인물이자 자신들의 부모님이 사랑했던 국민 할아버지였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곧 대한민국 연예계의 역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대한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희극인뿐만 아니라 가수, 영화배우, 방송 관계자,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구봉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문 온 사람들에게 왜들 그렇게 심각해? 나 좋은 데 가는데 축하해줘야지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는 살아생전 그가 보여주었던 넉살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이들 중에는 원로 방송인 송해가 있었습니다. 구봉서보다 한 살 아래지만 현역 최고령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송해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친구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서야, 나보다 건강하던 놈이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냐. 거기 가면 삼룡이도 있고 영준이도 있겠지. 나만 두고 다들 너무 급하게 갔어. 90살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동료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기억을 공유할 증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송해의 눈물은 마지막 생존자로서 겪어야 할 또 다른 고독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코미디언 후배들의 조문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용수, 이용식, 김미화, 이경규, 강호동, 유재석, 김국진. 시대를 풍미한 개그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상주를 자처하며 조문객을 맞이했고 선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특히 영원한 콤비였던 배삼룡의 아들 배동진 씨가 빈소를 찾아 구봉서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구 선생님이 가장 슬퍼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하늘에서 만나 실컷 회포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의 우정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곳곳에서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후배들이 삼삼오오 모여 구봉서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마다 폭소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촬영장에서 이런 장난을 치셨는데 내가 신인 때 혼나서 울고 있으니까 몰래 오셔서 짜장면 사주셨는데 그가 남긴 에피소드들은 하나같이 유쾌하고 따뜻했습니다. 한 원로 코미디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 선생님 장례식장답다. 가는 마당에도 우리를 웃게 만드네. 저 양반은 뼈 그 자체가 코미디언이야. 슬픔과 웃음이 공존하는 그 기묘한 풍경이야말로 구봉서가 평생 추구했던 페이소스 짙은 희극의 완성판이었습니다.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엄수되었습니다. 독실한 장로였던 그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그는 세상의 무대에서는 사람을 웃기는 광대였지만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사랑을 실천한 성자였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그가 평생 남몰래 후원했던 고아원 출신 청년들도 빈소를 찾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에게 구봉서는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 매달 쌀과 학용품을 보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유언대로 그의 후원은 그가 떠난 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가족들의 약속이 전해지자 장례는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발인 날 아침 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한풀 꺾이고 가을의 초입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그가 떠나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날씨마저 옷을 갈아입은 듯 했습니다. 운구 행렬은 그가 평생을 몸담았던 여의도 MBC 방송국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연습을 했던 그곳. 이제는 건물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그 공간에 서린 그의 열정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후배 코미디언들은 도열하여 대선배의 마지막 퇴근길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로 정해졌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순간 가족들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흙이 한 삽, 두 삽 덮일 때마다 구봉서라는 육체는 세상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설이 되어 우리 마음속 별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봉분이 만들어지고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그의 이름과 생몰 연도, 그리고 그가 평생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비석에는 아마도 이런 문구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을 웃게 만든 남자 잠들다.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의사였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묘역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이름 모를 산새 우는 소리만이 그의 안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90년의 긴 여행, 식민지의 아픔, 전쟁의 공포, 가난의 서름, 그리고 화려한 영광과 노년의 고독까지 파란만장했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해 온 한 인간의 드라마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육체의 굴레를 벗어던진 구봉서의 영혼이 닿았을 그곳을 말입니다. 아마도 그곳은 구름 위에 마련된 근사한 무대일 것입니다. 조명은 따뜻하고 객석은 10,000원입니다. 무대 뒤편 대기실 문을 열고 구봉서가 들어섭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필요 없는 건강한 두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이구 형님, 왜 이제 와요? 목 빠지는 줄 알았네. 가장 먼저 달려 나오는 사람은 역시 성춘입니다. 특유의 호들갑스러운 몸짓으로 구봉서를 와락 껴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여기서도 정신이 없냐? 잘 지냈어? 구봉서가 꿀밤을 먹이는 신용을 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 거울 앞에 앉아 분장을 하고 있던 배삼룡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비실비실 웃으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은 전성기 시절 그대로입니다. 형님, 기다렸소. 나 혼자 심심해서 혼났네. 이 비실이 놈아, 너 아프다더니 얼굴 좋네. 이제 안 아프냐? 안 아파요. 형님 오니까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전설의 트로이카가 수십 년 만에 비로소 완전체로 다시 뭉친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밴드가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고 막이 오릅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들의 입담이 터지자 천국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더 이상 검열도 없고 경쟁도 없고 병마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 광대가 되어 춤추고 노래합니다. 이승에서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웃음 하나로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구봉서, 그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웃음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가난의 서름 속에서도 우리를 웃게 만들었던 영원한 막둥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쓰디쓴 인내라 회고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달콤한 위로를 주었던 시대의 어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